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네, 그동안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으로 금융시장의 혼란스러움이 좀 가중이 됐었습니다. 사업을 하시거나 부동산을 매각 또는 처분하시려는 분들은 금융시장 좀 상황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많으실 것 같은데요. 결국 이 실리콘밸리 은행은 미국 퍼스트 시티즌 은행에 매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주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과 매각 그리고 향후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세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변호사님 최근 이제 미국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이제 파산을 하면서 결국엔 이 퍼스트 시티즈 은행에 매각이 되었죠. 네, 이번 달 26일 그 현지 시각입니다. 그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는 이제 퍼스트 시티즌 은행과 실리콘밸리 은행이 모든 예금과 대출에 대한 인수 계약을 이제 체결하였다. 뭐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으로 일단 10일에 이번 달 10일에 이제 예금 인출 상태로 그 연방예금보험공사 관리하에 들어간 실리콘밸리 은행은 이제 보름여 만에 이제 새 주인에게 찾게 됐습니다. 우선 새 주인이 생겨서 어느 정도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 자체가 좀 안정화되는 데는 좀 이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전체 금융시장의 안정화에는 얼마나 큰 이게 영향이 있을지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우선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저희가 나누기 전에 먼저 이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정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세무사님께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먼저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은 1983년 10월 17일 빌 비거스트프와 로버트가 이제 공동으로 설립한 은행이건데요. 1995년까지 세너제이에서 산타클라라로 본사를 옮기면서 미국 각지에 지점을 낼 정도로 꾸준히 성장을 해왔던 은행입니다. 사업적으로 특이한 점은 이름에서도 아실 수가 있는 것처럼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만큼 많은 스타트업들과 그리고 와인 농장들 상대로 꾸준하게 거래를 하면서 성장을 좀 이어왔고요. 결국 이것들의 성장의 배경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였지만 이게 어쨌든 이번 파산 사태의 원인 중에서 아무래도 스타트업한테 미친 영향이 좀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좀 스타트업에 미친 영향이 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자, 이 스타트업 거래가 문제가 되었다고 이제 하셨는데, 그게 좀 어떠한 이유로 이게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문제가 됐을까요? 네, 우선 실리콘밸리 은행의 주된 영업지는 캘리포니아였다는 점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캘리포니아, 특히 좀 실리콘밸리는 세계적인 스타트업들한테는 중요한 성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 은행 역시 스타트업들을 주로 고객으로 해서 성장을 좀 했는데 이는 우수한 성과를 내는 기반이 되기도 했는데 실리콘밸리 스타트업들은 투자를 연속적으로 계속 받으면서 성장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한동안 이제 매출이 발생하지 않게 되면서 대규모 투자 실수도 없게 되면서 이게 대출을 받을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금은 넘치는데 대출할 것이 없다는 것들이 가장 큰 문제의 원인으로 발생했습니다. 자, 이것도 참 그런 게 고객이 예금을 하는데 대출이 발생을 하지 않으면 확실히 좀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받을 고객군이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변호사님, 그런데 왜 실리콘밸리 은행은 이런 전략을 취한 걸까요? 네, 뭐 은행과 고객의 관계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 뭐 저희 상황에서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 뭐 투자 관계 비슷한 면도 있고 또는 뭐 저희 같은 변호사, 세무사 모두 이제 좀 함께 성장하는 관계라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고객이 성장하면서 이제 금융기관도 그다음 변호사도 세무사도 이렇게 함께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처음부터 이제 대기업이랑 바로 거래를 하는 건 좀 쉽진 않아요. 특히 후발주자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그 대기업 같은 경우는 계속 거래를 하던 곳을 이제 변경을 하게 되면 해야 될 일이 되게 많기도 하고 은행간 또 서비스도 얼추 비슷하기 때문에 변경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에 비해서 이제 스타트업은 처음에 거래를 트면 그 뒤에 이제 기업이 커지면서 점점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일단 여러 개의 스타트업과 거래를 하면 그중 몇 개 이제 유니콘이 되고 그럼 자연스럽게 대기업을 이제 거래처로 갖게 되는 뭐 이러한 용이함이 있고요. 실리콘밸리 은행은 이래서 이제 스타트업과 거래를 이제 개시를 하는 뭐 이런 사업 전략을 취했습니다. 대단히 뭐 또 성공적인 판단이었고요. 대출이 많지 않다는 점이 조금 이제 문제긴 했는데 그것도 이제 안전자산인 그 미국 국채를 또 이제 받은 예금으로 이제 취득을 함으로써 충분히 커버가 됐습니다. 사실 그 대출이랑 이런 국채나 뭐 회사채 같은 채무증권은 얘가 이렇게 종이에 있냐 아니면 그냥 없냐 뭐 요 차이만 있지 비슷해서 이제 상당히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과 거래를 통해서 신규 고객을 유치하고 대출 대신에 이제 그
국채를 취득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적인 은행과 비슷한 사업 전략을 취했고, 또 다른 거는 국채는 상당한 안전자산이었기 때문에 되게 우수한 모델로 이렇게 뭐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참 여기까지 들어보면 문제가 없는 매우 우수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발생을 했을까요? 네, 그 문제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투자의 방식인데요. 실리콘밸리 은행은 보유하고 있던 국채가 대부분 이제 장기채였습니다. 그 장기채의 특성상 긴 기간 동안 투자를 하고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말하면 이제 조기에 상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매각이라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 은행은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던 불구하게 이제 장기채를 그 단기간에 매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작년에 기준금리가 좀 급격하게 상승했다라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국채 금리는 처음 발행할 때 고정이 되게 돼 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이자율이 오르면 채권 가격은 오히려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채권에 많이 투자했던 게 채권의 가격이 많이 하락하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원금 예를 들면 10억 원 정도의 3% 이자를 받는 국채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를 사는 것보다 차라리 10억 원을 신용이 좋거나 담보가 좋은 사람한테 빌려줘가지고 7% 금리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대출을 해주는 것들이 훨씬 더 이익이 되실 수가 있잖아요. 이에 따라서 실리콘밸리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매각할 경우에는 대규모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참 이와 같은 상황에서 트위터나 이제 뭐 이런 인터넷도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에 좀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 실리콘밸리 은행의 이제 고객들이 이제 정보 취득과 커뮤니케이션에 이제 매우 민감한 이제 스타트업들이었고요. 자신들끼리 또 이제 정보를 많이 공유하는 뭐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뭐 일반적인 은행이었다면 이제 장기채를 매각을 할 때 뭐 유동성이 조금 이제 부족해서 이제 매각을 해야 된다라고 해도 이제 조심스럽게 매각을 하면 이제 예금주들한테 이제 예금을 되돌려 줄 수 있는 그러한 현금은 이제 충분히 안정적으로 확보가 됐을 겁니다. 근데 이제 스타트업은 뭐 이게 뭐 장점이자 단점인데, 뭐 요즘 우리나라 MZ세대도 그렇듯이 하루 종일 인터넷을 하고 서로 이제 사람들끼리 교신을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향력 있는 몇 명이 실리콘밸리 은행 유동성이 좋지 않다, 뭐 이런 얘기하게 되면 이제 빠른 속도로 퍼지게 되고, 그럼 각자 대표들이 자기 그 기업 재무 담당자한테 뭐 은행 바꿔야 되는지 한번 확인해봐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몇몇 이제 거래은행을 변경하는 스타트업들이 있게 되고, 이제 그게 또 소문이 퍼지면 또 대규모 이탈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은 언제든지 고객이 예금을 찾을 수 있도록 뭐 일정 수준 이상의 예금을 뭐 보관은 하고 있지만, 뭐 100%는 아니라서 모든 고객이 뭐 동시에 찾으러 오면 파산을 안 할 수 있는 은행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도 이렇게 트위터나 인터넷에서 소문이 쭉 퍼지면서 고객들이 대거 이탈을 하고, 그래서 파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지 뭐 다행히 이 실리콘밸리 은행을 퍼스트 시티즌스 은행이 인수를 하면서 사태가 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어가는 거는 같은데요. 향후 금융시장의 영향은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부동산을 특히 이제 뭐 매수하거나 매각하려는 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번 사태의 충격이 좀 제한적일 거다라고 좀 많이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 한 가지 그 이유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연준이 금리를 다시 인상했다는 점을 통해서 저희가 그렇게 예측을 좀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사태가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한다면 연준이 이렇게까지 쉽사리 금리를 올리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당분간은 기존의 정책 기조가 금리를 인상되는 것들을 이어진다라고 본 자체가 시장이 어느 정도 이런 충격을 좀 제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외에 아무래도 국내 영향에도 관심이 저희는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다른 영향은 또 없는지, 또 시청자분들께 끝으로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먼저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거는 이제 세무사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저는 뭐 그 증권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으로 이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그런 뭐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수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스타트업이 잘못한 것은 없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금융시장은 아무래도 뭐 고객이 쓴 자산이든 아니면 뭐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든 간에 이제 좀 포트폴리오 효과가 좀 필요합니다. 이제 금융기관은 특히나 자신이 보유한 자기 자본에 비해서 이제 자금을 외부로부터 받고, 그걸 또 누군가한테 중개해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재무적 위험, 노출되는 위험이 익스포저라고 하는데 이게 되게 단위 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제 스타트업으로 고객군이 좀 편중되어 있는 경우에는 스타트업 전체가 일정한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스타트업
기계가 이제 전반적으로 일정한 데미지를 받게 되면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특히나 이제 스타트업은 소문과 정보 트렌드에 매우 민감하고 이제 금융기관으로서는 이런 것이 이제 더 큰 리스크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이제 금융기관뿐만이 아니라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는 뭐 신용카드 발급이라든지 뭐 대금 결제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좀 활발해지고 있는데 이런 서비스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 좀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주식 투자를 뭐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스타트업을 주력으로 하는 뭐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는 좀 경기도 좋지 않으니까 이제 조금 이제 조심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에 변호사님께서 당부해 주신 주식 정보 기억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주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와 또 향후 영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주에도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